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손자입니다. 옵션 만기일이었던 오늘장 잘 마무리하셨는지요? 오늘 또 금통위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또한 1.5%로 전격 인상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고공 행진에 따른 긴축 행보 빅스텝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급한 불을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외국인 자금은 지난달에만 4조 원가량 빠져서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빨라지는 긴축 시기에 여러분들도 조바심이 많이 나실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 시기, 이런 변동성이 큰 시기에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수 있는 투자 전략 저희가 오늘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미래를 보는 눈을 키워주실 목요일의 파트너 만나보겠습니다. 박원재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찾아오는 남자 박원재입니다. 시장이 올해 들어서 정말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이면을 둘러보면은 조금씩 변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지 오늘 간략하게 짚어보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상승 업종과 그리고 또 토픽 종목까지 가져와 주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리고 방송 중에도 또 방송 이후에도 파트너님과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파트너님의 이름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이 간밤새 뉴욕 증시의 상승, 그리고 또 중국 정부의 금융 완화 정책 기대감에 대만을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금리 인상 소식에 출렁거리기는 했지만 간신히 빨간불 켜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2716.71포인트 보합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맞섰는데요.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 셀 코리아에 나섰고 업종별로는 의약품과 비금속 광물 등은 1%에서 2%대 상승했지만 통신업과 건설업이 1%가량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 장중 등락을 오가다가 0.08% 오른 928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 홀로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방어했는데요. 상승 업종은 음식료가 3%, 방송 서비스가 2%대 강했고 오락문화, 제약 업종은 약세를 보인 가운데 게임주 종목들은 중국의 온라인 게임 규제 완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살펴보시죠. 네, 강달러 기조가 주춤하면서 이틀째 하락하며 1224.7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마감 시황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박원재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 복귀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시장은 살짝 실망이죠. 우리는 언제나 시작하기 전에 미국 시장을 봐요. 그렇죠.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좋았죠. 강했죠. 그럼 기대감이 왔겠죠. 네. 그런데 우리는 어제 이미 선반영이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박자인지 엇박자인지 우리 시장이 선도하는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미국 시장 뒤에 따라가는 수도 있고 이게 정박과 엇박이 엇갈리면서 사실 이러면 좀 투자자는 피곤합니다. 예.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시장이 가야 좀 정서적으로 편한데 요새는 계속 엇박자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실망이다. 근데 우리는 오늘 우리만의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었죠. 만기일에다가 금통위가 있어서 금리를 인상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뭐 예견된 범위 내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계속 박스권이기 때문에 사실 지수를 보고 계시면은 굉장히 지칩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지수가 영 움직임이 시원치 않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항상 시장의 흐름을 볼 때는 섹터별로 흐름을 보면 좋은데 대형주의 흐름과 중형주, 소형주의 흐름을 보면 확연히 다르죠. 지금은 대형주가 못 움직이는데 이건 무조건 수급하고 관련이 있죠. 외국인이 올해도 많이 팔아요. 네. 우리는 항상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은 언제나 곰과 황소가 심겨루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심겨루기가 건전하려면은 적절한 가격이라는 가이드가 나오면은 야, 이 가격 밑이라면은 싼데 그러면 자신 있게 바이더 딥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아쉽게도 그러한 세력을 구축하지 못했어요. 대체적으로 그런 거를 구축하는 세력을 우리는 장기 투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관. 대체로 그런 역할을 이제 해외 선진 시장에서는 뭐 연기금이나 그 다음에 꼭 자금을 운영해야 되는 사학기금이나 이런 장기 펀드들이 합니다. 퇴직연금이나. 근데 우리는 아쉽게도 국민연금 외에 그런 세력이 전무하고요. 국민연금은 한국 비중을 점점 줄이는 바람에 재작년부터 계속 매도 1번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개인이 다 받아냈는데 개인이 받아내는데 이제 지쳐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주를 지수를 옮기려면 어쨌든 가격을 만들어내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대형주 장세는 아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벤트가 이미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패시브 자금들은 아마 정서적으로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작년부터 이제 계속된 얘기지만 IPO가 워낙 많이 쏟아졌고, 그 다음에 갑자기 지배구조 문제와 더불어서 물적 분할이 유행처럼 들어왔는데, 이게 마이너 종목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최근 들어서 대형 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패시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기계적으로 편입을 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편입을 해놨는데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기업 가치가 뚝뚝 떨어져요. LG화학이 그랬고 뭐 SK이노베이션이 그랬고 그다음에 신규 상장주가 그렇게 됐어요. 뭐 특례 편입해서 패시브에 편입하기만 하면은 뚝뚝 떨어집니다. 아마 그런 것들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비중을 늘리는데 조금 주저함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는 안 들어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은요 수익이 보이면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역할할 수 있는 게 패시브 쪽은 지금 역부족인 것 같고 액티브 자금이 이제 들어올 때가 됐습니다. 보통 1, 4분기가 지나면 리밸런싱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수익률 게임에 2, 4분기부터 본격 들어가는데 그럼 액티브 펀드는 항공물은 싸요. 누가 봐도 쌉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익률 게임을 대형주로 들어오느냐 이제 중소형주로 들어오느냐의 갈림길이 들 텐데 다음 주부터 과연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수급 체크와 두 번째 들어온다면 그들은 어떤 쪽으로 들어올지 두 가지를 체크해 가면서 지수를 바라보면 좋겠다와 세 번째 큰 특징이 하나 생겼는데 1월 달 시장 이후에 1월 달에 시장이 훅 무너지고 그 다음에 시장은 전혀 반등을 못하고 박스권을 가니까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하면 1월 달은 뭐 아무것도 없었고 일방적 하락 2월 달부터 뭔가 꿈틀대는데 테마주만 움직였어요. 테마주만 움직인다는 건 뭐냐 하면 추세를 만들지만 않고 계속 리턴 바이 리턴으로 새로운 것이 튀어나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니까 개인 투자자는 아마 이런 구간 속에 따라다니다가 많이 계좌가 녹을 구간인데 지난주부터 시장에 주도주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2차 전지가 생겼고 이번 주 들어서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철강과 조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테마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테마는
일시적인 흐름으로 끝나고 다음에 계속 숨바꿈을 하지만 지금 나타나는 흐름은 지속성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 지속성 여부가 유지된다면 여기서 승패가 갈릴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쪽은 이제 시작됐으니까 면밀하게 좀 관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황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또 하나 제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이제 미 연준이 좀 공격적인 긴축을 시사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국내 증시도 네. 물론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앞으로 우리 국내 증시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이미 받고 있어요. 네. 시장은 어떤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확 바뀌는 게 아니라 그렇죠. 1월 달에 연준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QT를 얘기하면서 네. 충격을 먹었죠. 네. 자,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했죠. 네. 안 한 게 뭐가 남았을까요? QT를 해야겠죠. QT가 남았죠. 네. 5월 달에 하죠. 네. 5월 달에 QT를 하면서 아마 일정을 발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금리 인상하면 큰일 날 줄 알았지만 별거 없이 지나갔죠. 네. 시장은 언제나 선반영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큰일 날 것처럼 그 사전에 많이 시장이 두려워하고 막상 벌어지면 이벤트가 벌어지면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반응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일반적이에요. 네. 그럼 마지막 불확실성이 QT예요. 그래서 5월 달에 오히려 이제 연준 회의를 통해서 QT가 나오면 예. 시장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단기 랠리가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랠리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지금 또 이 실적 시즌에 또 돌입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실적이 좀 견고하게 나오게 된다면 그런 기업들은 좀 눈여겨봐도 좋은가요? 지금 네, 국내 시장의 또 하나의 문제가 네. 실적이 잘 나오면 피크아웃이라 해서 때려요. 작년부터 계속 그랬어요. 근데 그 뉴스만 듣지 말고 실적을 추적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그 피크아웃이 작년 1, 4분기부터 한 얘기예요. 오늘 들어오면서 포스코 실적을 봤는데 네. 1, 4분기 2조 3천억 나왔어요. 예. 전년도 1, 4분기보다 서프라이즈 더 높아요. 네. 그럼 뭔지 모르지만 피크아웃이라면 한 번, 두 번 틀리면 그다음부터 고쳐야죠. 지금 1년째 틀리는데 무슨 고장난 시기 하루 두 번 맞는다고 결국 시장은 실적을 따라갑니다. 예. 일시적으로는 타임 레그가 존재하는데 네. 시장의 실적을 안 따라가면 보고 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장주 삼성전자는 왜 그럴까요? 실적 너무 잘 나오고 삼성전자와 있는데. 하이닉스는 네. 실질적으로 수요에 대한 예측을 계속 치잖아요. 그것도 예. 작년 여름에 윈터스 커밍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해놓고 가을에 바로 I'm sorry 해놓고 네. 지금도 또 그 디램 익스체인지나 이런 게 이제 대만계 서비스 기관인데 여기서 디램의 가격 추격을 해서 리포트를 내요. 그런데 스팟 가격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시장을 누르는데 안 떨어져요. 그러면 그것도 1년째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굉장히 답답함이 이런 때예요. 내 생각이 팩트가 틀리면 고쳐야 돼요. 이를테면 내가 실적을 잘못 추정했고 야 이건 누가 봐도 가격 전가도 안 되고 엉망이네. 그럼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안 오른다 해서 바꾸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게 지표 추적을 해서 지표가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나오면은 답답하지만 기다려야 되는 게 맞고요. 내가 잘못 본 거예요. 내가 지표 추적을 잘못해서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고 쇼크가 연속 2분기가 나와. 그럼 내가 확실히 추정을 잘못한 거니까 그때는 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바꾸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국내 시장이 답답한 건 뭐냐 하면 잘 나와요, 숫자가. 잘 나오는데 시장에서 심리가 안 따라, 센티가 안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시장을 만들어내는 프라이스 메이커가 수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어느 순간 조선주가 일주일 사이에 한번 이걸 보세요. 조선주가 지난주까지 보면은 얼마나 시장의 심리가 엉터리인지
극단적으로 나타날 텐데 제가 조선주, 경기민감주 계속 얘기했는데 지난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차트라는 게 이렇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돌립니다. 차트를 자, 이렇게 돌릴게요. 이게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자, 차트를 보니까 모양이 어떤가요? 자, 좋아 보여요? 차트를 크게 보면은 우상향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예, 이게 뭐 그 121선 다 깨고 경기선 다 깨고 음봉 길게 나오고 누가 봐도 야, 이거 좀 조심하십시오라는 말이 나올 만한 차트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뉴스나 뭐 이런 게 변한 게 없어요. 조선은 카타르 얘기도 2년 전에 나왔었고 LNG 수주 얘기도 나왔었고 뭐 앞으로 러시아를 대체할 LNG를 수송해야 된다는 얘기가 다 나왔는데 자, 차트가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을 그려요. 바닥 찍더니 장대 양봉 나오고 뭐지? 뭐야 이거?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이제 조선주 좋다는 얘기가 막 나와요. 그게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때하고 지금하고 시장의 뉴스나 기업이나 달라진 게 있나요? 이 구간하고 일주일 사이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뭐가 달라졌죠? 예, 주가만 달라졌어요. 그런데 사람의 관심이 완전히 달라져요. 일주일 전에 얘기하면은 관심이 없다가 올라가면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가격만 추적해서는 내가 방향을 잡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지만 조선업을 투자하기로 했으면 왜 투자해야 되는지 명확한 그 사이클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좋아질지에 대한 프리뷰 정도는 갖고 가지 않으면 주가가 밀릴 때마다 나의 믿음도 같이 흔들려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견디다 여기서 팔죠. 네, 판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고민을 하죠? 야, 다시 사야 되나? 이렇게 투자해가지고는 시장에서 정말 1%를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써야 되는데 일주일 사이에 이거를 놓쳐가지고 새로 편입하냐고 고민한다면 투자하기가 정말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배치하는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주식은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주식을 좋았을 때 낭만적으로 들어와서 주식은 그냥 너무 쉽잖아요. 뭐 사면 돼 해가지고 누가 뭐 사려면 샀는데 수익이 100% 났어. 야, 나 천재인가 봐. 나 주식을 왜 안 했지? 그러다가 최근처럼 시장이 어려우면 야, 누가 주식을 해라라고 나쁜 놈들 주식하면 안 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주식시장은 그 시스템이 있어요.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로직이 있는데 그 구조를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고 그 구조를 한번 이해해 놓으면은 그 다음엔 계속 복사합니다. 똑같이 반복이 돼요.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매크로 이슈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 똑같은 경로를 걷지는 않아요. 하지만 돈의 흐름이라는 거 관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돈은 결국 수익을 추구하고 주식시장이 지금 수익을 줄 만한 위치에 있으면 스마트폰이는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훈련을 통해서 체크를 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런 연유에 투자 금액을 늘리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훈련 안 된 상태에서 투자 금액 늘려봐야 돈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억을 갖고 와도 못 내고 1000억을 갖고 와도 못 내고 1조를 갖고 와도 돈으로 수익 낼 수 없어요.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 흐름을 내가 비슷하게라도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투자 금액을 늘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경제 분야 이 30년의 관록이 묻어나는 그런 투자 팁들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럼 시장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상승 사이클 업종으로는 어떤 업종을 또 가져와 주셨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미래를 보는 눈 빅사이클 상승 업종, 조선 업종 선택해 주셨습니다. 업종 전망과 탑픽 종목까지 파트너님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2부에서도 또 조선업에 대해서 다뤄줬었는데 이 박원재 파트너님의 손맛이 가미된 분석은 어떨지 또 궁금해집니다. 조선업 그러니까 이제 물류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또 비대면 뭐 거래량도 굉장히 폭증을 해서 이런 뭐 조선업 또한 또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조선업들이 또 기분 좋은 수주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주요 5대 기업에서 이 LNG선과 컨테이너선 수주율이 전년 동기 대비 12.7%가량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가져와 주신 이유에 대해서 분석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조선업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왜 어렵냐면 사이클이 가장 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군요. 사이클을 이해해야 되는데 네, 저희 프로그램에 딱 맞네요. 빅사이클. 경기 민감주라는 건 예. 어디나 사이클을 다 가져요. 예. 그 사이클이 이제 경기 순환 사이클을 갖기도 하고 키친 파동의 사이클을 갖기도 하고 주글라 파동을 갖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제품의 수명과 비슷하게 사이클이 갑니다. 그러면 가장 사용 연한이 큰 장비가 아마 선박이 아닐까 싶어요. 선박의 연령이 보통 한 30년 하거든요. 그러면 사이클의 출발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경기가 어려워지면 정부는 부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재정을 풀고 하면서 부양을 하면은 경기가 순환을 하니까 물동량이 늘어나요. 물동량이 늘어나면은 이 배를 운행하는 선사가 있는데 선사들이 운임지수가 늘어납니다. 그 운임지수가 늘어나면은 비로소 선사들이 이제 현금 구조가 개선되면서 이제 자기들의 사업을 리밸런싱하는 여유가 생겨요. 근데 보통 이제 배 선박을 발주하는 거는 자기 돈으로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선박은 금융 파이낸싱이 출발이 돼요. 그럼 출발을 보겠습니다. 언제나 사이클의 출발은 경기가 무너졌을 때 부양이 나와요. 부양이 나와서 이제 경기가 돌기 시작하면 운임지수가 늘어나고 그럼 한번 거꾸로 돌려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망가지니까 모두가 물동량이 끝났다 그래서 아무도 있는 선박 다 팔아야 될 그런 환경이었는데 정부에서 강력한 부양을 함으로 해서 갑자기 물동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공급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뭐 얼마 전 뉴스 다 기억하시면 LA 롱비치항에 선박이 바다 위에 100척이 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천정을 찌릅니다. 뭐 100%, 200%, 300% 막 올라가요.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선주들은 갑자기 몇십 년에 한 번 오는 수주를 현금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H&M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선박을 발주를 하면 연령이 20년에서 30년인데 그러면 파이낸스를 짤 때 내가 투자한 금액을 언제 회수할까를 짭니다. 보통 이 견적이 30년 연령의 반, 그러니까 15년 이내에 회수될 수 있는 때에 보통 발주를 해요. 그런데 최근에 운임지수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선사들은 4년, 5년 만에 다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발주를 내는데 안타깝게도 국내에 이제 지금 조선업이라는 게 글로벌리로 국가 과점이에요. 국가 과점. 여러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과점이고 대한민국 조선사가 반도체 빼고 전 세계의 기술 경쟁력으로 넘버원 되는 건 조선입니다. 반도체를 뺀다면 조선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전 세계 넘버 1, 2, 3를 우리가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2015년, 16년도에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빅베스를 하면서 이 원인이 뭐냐면 우리끼리 저가 수주 경쟁을 하다가 터무니없는 가격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냥 그 물건만 받겠다고 덤핑으로 받았다가 그거 인도할 때 인도를 못 해가지고 그냥 조 단위의 손실을 계속 쳤어요. 지금도 안타까운 게 선가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가가 더 올려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끼리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1, 2, 3가 너무 분명하게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사이클이 왜 조선이냐. 사이클이 직전 큰 사이클이 언제냐면 2003년부터 2007년 사이클인데 이때 사이클은 왜 나왔냐면 중국의 세계의 공장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의 자원을 중국 쪽으로 다 그냥 싹쓸이해가는 파동이 있었어요. 이게 조선업 사이클상 가장 큰 파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력한 사이클 다음에 하락 파동이 길게 갑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반등 사이클이 중간에 뭐 한 짧은 반등이 나왔지만 큰 반등이 없었는데 이번 반등은 그 다음 사이클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한번 사이클이 시작되면 짧게 끝나지를 않아요. 워낙 긴 사이클이다 보니까 상당 기간 오래 갑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작년부터 출발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선주 투자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 가치 투자나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재무 체크하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조선주는 재무 체크하면 투자 못 합니다. 왜 못 하느냐 하면 이 캐시플로우가 미스매칭이 돼요. 보통 뭐 수주 베이스의 기반이 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 회계 인식을 할 때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안분 계산을 해서 분기마다 이를테면 뭐 3년 인도물이면은 매 분기 그냥 균등 안분으로 수익 인식을 하면 됐는데 이게 이제 2016년인가 7년인가 회계 규정 IFRS 회계 규정이 바뀌면서 인도할 때 반영하라는 규정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조선은 헤비테일 규정이라 해서 인도할 때 40 내지 50%의 수익을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주를 받아봐야 지금 받는 수주가 인식되는 거는 2년 반, 3년 후에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 엉망이에요. 이 지금 반영되는 재무제표는 언제 거냐? 2019년도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는 저가 수주를 받은 거니까 당연히 재무제표가 안 좋고 또 작년에 후판 가격이 60% 급등을 했어요. 이게 사실 급등이라기보다는 조선업은 이제 국가 기관 산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조절을 했는데 야 조선사가 너무 어려우니 철강사는 좀 여유가 있고 야 니들이 좀 후판값 좀 양보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협상을 해서 사실은 이제 철강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철강제의 기본은 열연인데 열연제를 받아다가 이제 여기서 뭐 냉연 간판도 만들고 후판도 만들고 선제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열연 강판 원재료가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후판 가격을 조선사에 공급을 해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철강사가 그냥 손해보는 장사를 한 몇 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수주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만큼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일시에 반영하다 보니까 조선사 입장에서는 원자재가 19년도에 저가 수주를 받아놨는데 원자재가가 60% 급등을 하니까 이 철강제 후판에 대한 반영 비중이 조선은 한 20에서 25%가량이 됩니다. 원자재 마진 압박이 굉장히 심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하나마나 손실 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작년에 빅베스를 좀 해서 작년에 재무가 굉장히 취약한데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어렵지만 조선은 그렇게 투자할 수는 없고 포워드로 앞으로 2년 내지 3년 후에 들어오는 캐시로 하면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 포워드로 퍼가 10배 순에 들어오는 섹터가 나와요. 그러면 투자를 할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사이클은 출발을 했고 이 선가를 봐야 되는데 선가 얘기는 좀 이따가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조선 사이클은 굉장히 긴 사이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오래 묶일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어떤 리스크냐 하면 이게 시장에서 여전히 적자니까 이거를 언제 인식해 주느냐의 평가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걸 빨리 인식하면은 빨리 갈 수도 있는데
시장이 이걸 인식을 좀 딜레이를 하면은 실적이 가시화되는 직전까지도 횡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스크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나는 좀 여유를 갖고 이번 사이클을 한번 조선주의 사이클을 한번 타고 싶다. 그러면 할 만합니다. 적어도 3년 이상의 투자 여유 기간으로 들어온다. 그럼 지금 조선은 투자하기 너무너무 좋은 구간은 맞아요. 그런데 야, 나 이거 뭐 3년은 못 기다리겠고 올해 내에 안 돼? 이러면 반반입니다. 이게 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평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수치가 언제 나온다는 건 이건 팩트예요. 그러니까 늦어도 내년 말부터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 전까지는 가격 반영은 무조건 될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올해만 본다면 올해 조선주가 급등을 할지 횡보를 할지는 시장 평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업이라는 것은 이제 사이클을 굉장히 길게 가져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통 30년을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또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설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새로 만든 배를 처음으로 물에 띄운 이후로부터의 횟수를 잰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좀 배의 나이 또는 좀 수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30년으로 긴 그리고 또 커다란 이 빅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상승 사이클 한번 타게 된다면 굉장히 또 큰 또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조선업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컨테이너선과 LNG선 모두 지금 발주 호황으로 목표치의 무려 44%를 초과 달성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이런 빅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네. 이제 조선업 사이클을 이끄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어떤 걸까요? 경기의 회복. 네. 지금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우림지수부터 올라가고 중고성과 올라가고 신조성과 올라가고 이러면서 발주가 늘어나죠. 두 번째는 조선은 공급이 빵 찍어내듯이 막 뜨는 산업이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잠깐 또 궁금해지는데 이제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고물가가 계속 이어지면서 소위 시장에서는 어느 공간에서는 또 뭐 물가가 지금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말도 있고 네. 어디서는 아직까지 정점 도달하지 않았다,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경기 예측을 한다는 거는 예. 큰 그림을 보는 거죠. 네. 지금이 경기 예전에 한번 전해드렸는데 경기가 확장이냐 침체냐를 보는 건 예.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2개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걸 우리는 경기 침체의 시작으로 봐요. 네. 그러면 지금은 다 우려죠, 우려. 얘기했지만 지금은 확장 국면이에요. 계속 네. 역성장 안 하고 성장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물가를 하고 수요를 줄이고 금리 인상한다는 게 뭐죠? 수요를 죽이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통화량이 줄어드니까. 이 얘기하려면 앞단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고물가가 되는 건 수요와 공급의 양쪽에 다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은 왜 과거와 자꾸 비교해봐야 어렵냐 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단 한 번도 없었죠. 왜 그러냐면 MMT라고 중앙은행이 마음 놓고 마음대로 통화를 발행한 게 지금처럼 발행한 적이 없어요. 네. 본원 통화를 그렇죠. 2008년까지 연준 자산이 8천억 불이었는데 네.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냥 양적완 한다고 막 찍어냈죠.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를 살려놨단 말이죠. 그 재작년에 코로나 터지니까 2번의 몰핀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본원 통화 증가율이 연준 자산이 9조 달러까지 와 있어요. 그렇죠. 거의 일경에 가깝죠. 그러면 자산은 무조건 화폐전 현상이에요. 네. 그럼 나스닥 상승률을 보면 2008년부터 지금 22년까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승을 그려요. 이건 무조건 통화 발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거에 뭐 70년대가 어떻고 50년대가 어떻고 30년대 어떻고 얘기를 해봐야 지금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경제 주체들은
어떤 환경이 벌어지면 그 안에 적응을 해서 저마다 서바이벌을 합니다. 지금 관건은 뭐냐 하면 지금 경기를 죽이면은 이 경기가 죽고 못 올라올까 아니면은 속도를 늦출까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죠. 이게 지금 여기서 연준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경제 주체들이 다 나가 떨어져서 그냥 경제 침체로 가서 공황으로 갈지 아니면 저마다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극복해내고 성장을 이어갈지는 지나봐야 아는데 지금 환경은 가장 중요한 게 수요가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건 수요를 일정 부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수요가 왜 안 죽느냐 하면 가장 강력한 그냥 직접 이전 소득을 미국의 중앙정부가 코로나 터졌을 때 9천만 불을 줬어요. 가계에 직접 이전 소득을 우리로 치면 재난지원금. 이걸 직접 쏴줬습니다. 그 두 번째, 2조 달러를 또 쏴줘요. 자간 한 5조 달러 가까이를 이전 소득을 줬는데 그게 다 미국 가계의 저축으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런데 공급은 못 따라가죠.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들이 다 셧다운이 되고 지금 반도체, 자동차 셧다운 돼갖고 적시에 제공 못 받는 게 지금 1년 넘어서 2년째인데 올해도 해결 안 된다 그러죠. 자, 물동량이 똑같아요. 그 강력한 수요를 실현하라야 되는데 항만 노동자가 코로나 걸려서 나오지 못해요. 자, 전부 이 운전 쪽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 공급은 쇼티지고 수요는 강하고 이걸 지금 2년째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저 앞서 나가서 야 금리 이렇게 세게 올리면 경기가 감당 못할 텐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가봐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이 경기 침체의 징후도 없고 아직까지 시그널로 나타난 것도 없는데 그거를 두려워서 다 투자를 떠나면 이 마지막 파동이 정말 침체 오기 전에 마지막 파동이 역사를 보면 굉장히 강한 파동이 많이 나와요. 뭐 100%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60%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수가. 그래서 그거는 모릅니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출발하고 가는 게 맞아요. 그 연준의 석학들이 모여서도 미스테이크 하는 게 그 경기 예측인데 우리 같은 소시민이 그걸 예측해서 뭘 내 전략에 사용한다는 건 넌센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은 기업을 보면 돼요. 그 대신 지금 환경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게 지금은 다 올라요. 그리고 이거 일시적이지 않아요. 연준도 일시적이라는 거 포기했잖아요. 그렇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격 전가가 안 되는 이런 기업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한 방에 훅 갑니다. 한 방에.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지만 투자를 계속 해야 되고 좋은 기업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대상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같은 장은 막 옮겨 다니면 안 돼요. 옮겨 다닐수록 내 계좌만 줄어듭니다. 내가 생각한 투자 아이디어를 분명히 잡고 그 투자 아이디어가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래서 그걸 차분히 쌓아가면은 올해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서 계좌가 많이 망가졌을 텐데 실질적으로 올해 뭐 크게 타격받지 않고 오히려 수익 내는 계좌 많지는 않겠네요. 제대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 안 합니다. 이런 시장은 늘 어려웠어요. 늘 어려웠는데 그 가운데 투자 아이디어를 찾고 전략적 최적점을 찾으면 할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조선 업종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업종이 빅사이클일 수밖에 없는 이유, 상승 주기가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여기에 친환경과 관련된 규제도 있는 상황입니다. LNG에 대해서는 또 LNG 선에 이 이산화탄소 관련해서도 또 규제도 있잖아요. 네,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짧게 해야겠네요. 네. 전기차가 트렌드되고 확산된 게 네.
딱 하나예요. 유럽에서 네. 탄소 규제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폭스바겐의 이런 기업이 전기차로 이행을 안 하면 2023년부터 페널티를 무는데 네. 조 단위의 페널티를 묻니다. 5조, 10조. 어마무시하네요. 전기차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이 경제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폭스바겐은 그동안 내연기관의 엔진을 만드느냐고 수십조를 써서 가장 강력한 엔진을 만들어냈으니까 네. 이 기업은 전기차가 오든지 말든지 난 내연기관 차 파는 게 좋은데 네. 환경 규제가 들어가면 예. 이거는 안 할 수 없는 트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로 갔는데 조선이 똑같습니다. IMO 2020이라고 이제 IMO라는 게 이제 국제 해사 기구인데 여기도 이제 선박이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박 연료로 쓰이는 벙커 CU가 이 크래킹 다운에 가장 열에 있는 그 시꺼먼 찌꺼기 같은 게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배에 지나가면은 아주 시꺼먼 연기가 바다 위에서 막 올라가죠. 그런데 이제 이건 너무하지 않냐. 이거 줄이자. 그래서 20년도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규정을 만들고 황산화물이라고 이제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줄이자고 규정을 했는데 네. 이게 유예를 뒀다가 내년부터 다 일시에 합니다. 그럼 이거 줄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스크러버 다는 방법, 그 다음에 이중 엔진을 다는 방법, 네. 뭐 저항유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기존 선박이 설령이 남았어도 다 폐선을 하고 새로운 선박으로 발주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에요. 그래서 사이클이 앞당겨지는 거고 그 이면에는 선사들이 지금 너무 많은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선사들이 발주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나르는 벌커, 액체를 나르는 탱커, 상선을 나르는 컨테이너, 그 다음에 이 기체를 나르는 LNG, LPG 이런 선이 있는데 뒤로 갈수록 당연히 고선박이고 대한민국은 이 저가 벌커는 안 합니다. 이건 중국 선단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게 LNG선인데 이 LNG가 카타르 프로젝트가 출발되면서 발주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도 유지가 되고 가장 안 좋았던 게 탱커였는데 탱커도 지금 돌아서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앞단의 선단들이 발주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국내 3사 더크는 2024년까지 꽉 차 있고 지금 발주를 하면은 2026년도에나 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누가 급하다? 발주자가 급해요. 선사는 지금 조선소는 더 수주를 받아도 짓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어려운 기간 동안에 인력들이 많이 나가서 이 조선은 무조건 수공업이에요. 기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에서 가격 정가를 계속 올릴 거고 신조가도 계속 올라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이 사이클은 한번 이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청자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강 모음을 해봐야 돼요. 저 사람 하는 말이 맞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어떠한 투자 종목이 있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왜 주도업종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테마는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는데 조선은 지금 전 업종이 일주일 내내 오르고 있어요. 이게 주도예요. 이미 조선주는 주도업종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조선 업종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인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량의 전략적 비축유 방출하겠다라고 선포를 했고 또 유럽 역시도 점차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 낮춰가겠다 이렇게 또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세계 각국 에너지 경쟁력을 갖춰가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 또한 또 조선 업종이 앞으로 강할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결국 이것 때문에 예. 발주가 늘어나는 거죠. 카타르 같은 경우가 네.
러시아가 이제 PNG로 유럽에 싸게 공급을 했는데 예. 이거를 이제 끊기로 했으니 네. 누군가 채워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박난 나라가 카타르, 미국, 네. 호주 뭐 몇 개 LNG 생산하는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예. 파이프로 가면 PNG, 액화시켜서 가면 LNG인데 이 LNG라는 게 이제 그 안에 기화를 시키면은 이게 마이너스 162도로 액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기술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걸 못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다 할 수밖에 없고 카타르에서 151척이 이제 발주가 시작이 됐는데 아마 140척 정도는 우리나라가 수주를 받을 것 같고요. 이게 작년에 척당 1억 8천만 불이었는데 네. 지금 2억 4천만 불까지 올라갔어요. 신조가가. 그러니까 이거는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는 거고 옛날 기준으로 보면 현대계열은 두 자릿수 수익이 당연히 나왔고요.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도 미들 싱글 이상으로 수익이 나서 이게 나오는 실현되는 구간에는 조선소들은 사상 최대의 흑자를 다시 한번 누릴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사이클은 그렇군요. 지금 시작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보면 맞고요. 예. 다만 시장 반영이 올해 되느냐 내년에 되느냐 이 정도만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반영의 이 타이밍은 이제 올해냐 내년이냐에 달려 있다 말씀해 주신 건데 이제 LNB 이 선박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일본의 점유율이 굉장히 좀 높았잖아요. 옛날 얘기죠. 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좀 한국이 우수성을 가지고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의 이런 경쟁력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짚어주시죠. 그냥 이거는 산업의 이전이 그렇게 흘러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타국에 비해서 어떤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얘기했지만 이건 수공업이기 때문에 예. 이 산업이 무너진 데서는 못 일으켜요. 예. 일본은 이미 다 무너졌기 때문에 네. 재건이 불가하고 지금 중국은 따라오려는데 아직 못 따라오고 기술력이 부족한 건가요? 부족하죠. 네. 그래서 지금 뭐 LNG 같은 경우는 그냥 대한민국 조선소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또 이 조선업과 관련한 오늘의 탑픽 종목 궁금해지는데 오늘 어떤 탑픽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사실은 그 기자재가 좋아요. 기자재가 좋은데 그 조선소는 얘기했지만 숫자가 굉장히 늦게 나오기 때문에 숫자 확인될 때까지 하면 늘어질 수도 있는데 조선사 중에서 가장 빨리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게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이제 MR 탱크, 중형급 탱커가 주력이고 이제 PC선 뭐 이런 걸 주력을 하는데 틈새 시장으로 세계 1위예요. 그래서 나름 경제력이 많고 재무 구조가 조선사 중에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오는데 보시다시피 21년 한 번 이렇게 적자라고 계속 흑자입니다. 다른 조선소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대우조선 뭐 계속 빨간색이 잘 안 보이죠? 삼성중공업 연속 팔았죠. 그런데 현대미포조선은 재무가 좋아요. 그래서 조선소 투자하는데 부담이 없고 23년 내년부터 숫자가 급격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조선사를 할 것 같으면은 현대미포조선이 좋고 차트로 보면은 아까 차트를 보여드린 게 올해 고점을 뚫었고요. 수급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보시면은 수급단이 이게 다 맞아야 되는데 종목별 투자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갑자기 수급에서 외국인 기관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봉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이클이 턴이 되는 게 뭐 느낌적으로 이건 뭐 사이클 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보통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제나 저제나 수급을 보죠. 프라이스 메이커들이 들어와. 근데 세게 들어옵니다. 야, 그러면 확인할 게 다 확인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주 하면은 이게 빠르고 대장은 현대중공업이 당연히 대장입니다. 이거는 고점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도주를 보려면 대장주가 나왔느냐, 대장주가 고가를 뚫었느냐. 자, 대장주가 나왔고 고가를 뚫고 지금 신고가를 계속 경신 중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냐? 현대미포조선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이제 그 아랫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자재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오늘 방송에 제가 공방에서 드렸는데
오늘 조선을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워낙 많은 양이고 틈틈이 제가 공방을 통해서 보충 방송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좀 궁금한 사항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방송 이후에도 파트너님과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또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해 드릴게요.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